예, 안녕하세요. 예,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문제풀이는 11월에 들으시는 문제풀이는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뭐 그렇다고 너무 여유 잡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관세법에 100점 맞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 그대로 좀 따라해 주세요. 뭐 그 혹시 지난 시간 이거 하면서 뭐 인터넷에서 작년 수석 합격자 뭐 인터뷰 봤어요? 못 봤어요? 뭐 있었던데. 그 친구가 제 수업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 방법하고 비슷한 방법인데, 뭐 저도 옛날부터 그렇게 주장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참 그렇게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관세법을 어떻게 문제풀이를 효율적으로 보내는 방법 이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를 2달 동안만 그대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거의 뭐 수석 합격 그런 영광을 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잘 안 들리세요? 됐나요? 됐나요? 잘 들리세요? 그럼 지금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 문제풀이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냐면요. 자, 이렇게 하세요. 우선 문제집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제량이 꽤 많습니다. 솔직히 뭐 작년에는 문제가 조금 더 많았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다 문제풀이 하기가. 그래서 제가 그나마 아주 뼈를 깎는 아픔으로 문제를 잘랐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문제를 자르기가 싫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뭐 이런 건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그거를 지겹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겹게 생각하면서 100점 맞으면 제가 아무 말 안 해요. 지겹게 생각하면서 100점도 못 맞으면서 왜 그걸 지겹게 생각하는지. 그래도 어쨌든 그런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제가 좀 문제를 잘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근데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꽤 양이 많죠.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맨 처음에 뭐부터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면 참 좋겠습니다만 양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제를 풀면서 진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집에 오시기 오늘은 같이 문제를 풀 거예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하지만 그 이후부터 내일부터는 문제풀이를 해오세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그냥 적당량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게 지금 50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500페이지면은 500페이지를 한 대충 15로 나누면 뭐가 되죠? 암기 잘하는 분 빨리. 저 암기 못해요. 이렇게 계산 못해요. 대충 3, 45, 대충 30. 그래서 한 35페이지 정도 푸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6강이니까 근데 그걸 15로 잘라가지고 한 30에서 35페이지 그냥 풀어와야지. 뭐 이렇게 그냥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좀 덜 풀거나 좀 많이 풀면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알아서 풀어오시고. 뭐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 있어요. 어디까지 풀어야 돼요? 아주 국민학교 같은 그런 초등학교 같은 그런 질문 좀 하지 마시고요. 대충 알아서 풀어오시고요. 그럼 문제풀이를 하는데 문제풀이를 하실 때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문제풀이를 하시기 전에 당연히 바로 문제를 푸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차반이 나겠죠. 뭐 뻔하죠. 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존에 여러분이 보시던 기본서 있죠. 그거를 그 파트만 한번 보세요. 근데 그거를 너무 정독하듯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막 달달달 암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다른 과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훑나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시는 기본서, 근데 기본서도 솔직히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관세법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과목을 같이 넘나들다 보니까 이거 하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해봤는데 이거 보고 이거 문제 푸니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더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 책 앞에 있는 요약집이에요. 그래서 그 각 파트마다 제가 요약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요약이 약간 다르긴 해요. 어떤 요약은 전반적인 그 파트에서의 중요한 파트의 요약을 만들어 놨고, 어떤 파트는 솔직히 요약하기가 너무 방대해요. 그러니까 뭐 통간이라든지 간면 이런 거는 너무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념은 어떤 파트는 좀 여러분이 좀 잘 간과하는 파트,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개념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본서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약으로 개념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기본서, 이거는 그냥 문제풀이 문제집에 있는 그 요약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고 문제 풀고, 근데 이제 문제 풀 때 잘 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문제를 풀 때 제가 이것도 되게 이번에 책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답을 뒤에 옛날에 뒀었거든요. 예, 근데 너무 또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뒀어요, 이번에. 예, 그리고 해설을 달까 말까 하다가 최근 문제만 달았어요, 주로. 왜냐하면 최근 문제가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항상 기출 문제는 분석을 잘 해놓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최근 문제일수록 당연히 그 경향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문제는 무조건 해설을 달아놨고요. 근데 문제를 푸실 때는 당연히 그걸 보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럼 효과가 엄청나게 반감이 돼요. 예, 그래서 우선 당연한 얘기지만 답 보지 말고요. 해설 보지 말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자꾸만 눈깔이 돌아가시는 분들은 자를 대고 문제를 딱딱딱 보세요. 예, 그렇게 꼭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도 중요한 게 반드시 시간을 재고 푸세요. 시간을 재고.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시간은요. 한 문제당 40초예요. 근데 조금 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충분히 시간이 남네? 그러면은 점점 30초까지는 발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하실 때 절대로 세어라 내어라 푸지 마시라는 거죠. 정확하게 10문제. 그럼 나 20문제 풀고 화장실 갈 거야. 그럼 20문제 20 곱하기 40초 곱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딱 시간을 체크를 딱 하시고. 근데 뭐 가장 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40문제씩 푸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한 과목이 40문제니까 그렇게 딱딱딱 푸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실제 시험장에서도 좋은 효과를 발휘하시게 돼요. 예, 근데 뭐 이렇게 못 하시면은 20문제, 10문제라도 예, 꼭 시간을 재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간 안에 못 푼 건 틀린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많은 분들은 시간 안에 못 푼 거를 틀렸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시험장에서 틀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시간 안에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속도를 높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버릴 문제를 빨리 버리는 능력을 또 키우는 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줄줄줄만 푸시면은 좋은 점수가 나올까요? 잠깐 중간에 좀 여러분이 좀 모르는 문제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딱 보고 이거는 좀 시간 걸리겠는데? 그럼 빨리 체크하셔야죠. 그래서 빨리 넘어가야죠. 그래서 시간 내고 푸신다라는 것은 단시간 내에 가장 높은 점수를 올리시라는 거예요. 왜 이 훈련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객관식 문제의 감을 잃은 지가 되게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원래 중고등학교 때 다 객관식 문제 푸셨는데 그때 모르는 감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되살려야 돼요. 그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간 안에 푸시고 시간 안에 못 푼 건 틀린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 상태까지 하시고 바로 이 자리에 오세요. 뭐까지 하실 필요는 없냐면은 답을 맞추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당연히 답 맞출 시간까지 되시면 맞추세요. 근데 어차피 이 수업 들으시면서 답을 맞추시는 게 훨씬 더 집중이 더 잘 돼요. 그리고 문제를 푸시면서 이 문제는 조금 난해했는데 이런 거는 표시를 하시면은 좀 더 제가 해설할 때 더 집중 있게 들을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요까지 하고 수업을 들으러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수업 시간에는 우선 이거는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러면은 문제풀이를 먼저 해드릴까요? 도식화를 먼저 해드릴까요? 둘 다 효과는 뭐 도찐 개찐이에요. 똑같아요. 도식화? 도식화가 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맨 처음 첫 시간에는 도식화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마다 여러분이 기본 수업 때 해준 도식화보다는 업그레이드된 그 도식화를 마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같이 따라 하시면서 기억을 다시 재정립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단원마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근데 이 도식화에는 간혹가다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은 이 파트만 이렇게 도식화하는 게 아니고 다른 파트까지도 넘나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른 파트는 솔직히 공부가 충분히 되신 분들은 맞아 저쪽에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기억이 나겠지만 공부가 좀 덜 되신 분들은 전혀 기억이 까마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또 그걸 막 파서 공부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걸 잠깐 보면서 이런 게 있었었네 이런 걸 확인만 하세요. 왜 이렇게 하셔도 되냐면 뭐 이런 거예요. 뭐 말 그대로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관세법상 내국세 뭐 이런 식의 개념이 관세법에서 여러 파트에서 분포돼서 나오거든요. 예, 그럼 이런 거죠. 맨 처음에 내국세라는 걸 맨 처음 언급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관세법 총칙의 내국세의 부가징수라는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수입일품에는 관세만 부과되는 게 아니고 내국세도 부과되는데 관세법 규정과 내국세 규정이 상충할 경우에는 관세법을 우선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은. 그리고 두 번째 또 총칙의 내국세의 세무서장의 징수 뭐 이런 게 나와요. 예, 그러면 이것도 일정 조건을 갖춘다면은 돈 잘 받는 세무서장한테 넘긴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이제 같은 총칙 규정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한다고요. 예, 그런데 다른 파트에도 내국세를 언급하는 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시험 문제가 나오고. 예, 그래서 그럼 다른 파트에는 뭐 내국세를 언급하는 것 중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 뭐 이런 거. 간이세율. 간이세율은 뭐의 합이다?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내국세의 합은 아니고 평균세율이죠. 그거를 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내국세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거라든지 또 뭐 이런 것도 나오죠. 내국세의 분할납부. 예, 분할납부 파트에서 내국세는 분납이 안 됩니다. 관세만 되죠. 이런 것도 이제 언급이 되는 거고요. 또 이런 것도 내국세가 그 뭐예요? 그 미신고 휴대품 이사용품 가산세. 예, 이런 파트에서는 원래 휴대품은 40%, 이사용품은 20%의 가산세를 내죠. 신고하지 않은 게 걸리면은. 근데 그럼 도대체 뭐의 20% 40%냐? 뭐죠? 납부할 세액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납부할 세액이라는 속에는 뭐가 들어간다? 내국세도 포함되는 개념이 됩니다. 이런 것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이런 거는 다 한번 기출문제로 나왔던 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만약에 총칙에선 이 얘기를 당연히 이 파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파트도 건드려드려요. 그런데 이게 기억이 나면 좋겠는데 안 날 수도 있다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한번 잠깐 보고만 넘고 오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파트 들어가면 또 앞에 걸 해요. 그래서 머리가 좀 처음엔 아프실 거예요. 막 왜 이렇게 나를 건드리지 이럴 텐데 그게 나중에 견디시며 하게 되면은 관세법이 막 헷갈리는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도식화를 할 때도 그렇고 문제풀이를 할 때도 그렇고 다른 파트를 건드리는 거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세요. 예, 이렇게 그럼 도식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두 번째로는 뭘 할 거냐 하면 당연히 문제풀이를 해야겠죠. 아까 문제풀이를 할 때 뭐 도식화에도 가끔 다루겠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다른 파트에 대한 개념이 문제풀이 때 훨씬 더 많이 다뤄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뭐 저기 제 책에 있는 지금 요 문제는 거의 다가 한 다는 아닌데 한 80% 정도는 기출이에요. 그래서 뭐 그 누구죠? 공신이라고 불리는 그 친구 이름 뭐죠? 강성범? 강성대? 강성 어쨌든 그 친구 어쨌든 그 친구도 그걸 항상 주장하더라고요. 기출 문제를 파악해라. 이거는 모든 시험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 기출 문제를 파악한다라는 개념이 그냥 맞추는 정도의 수준이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보여드릴 텐데 기출 문제는 반드시 답을 맞추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안 되고 다른 보기도 완벽히 숙지하셔야 돼요. 그게 다음 문제에서 그 답이 안 있던 보기들이 재조합이 돼서 문제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푸시면 안 되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할 때 그럼 분석을 많이 해드릴 테니까 말 그대로 왜 답만 고르면 되지 또 이런 생각을 제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도식화하고 문제풀이 했죠. 그 다음에는 이까지 이제 수업 시간에서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이. 그래도 이것만 하기도 바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끝나고 해야 될 일. 그러면은 문제풀이하고 이거 하고 이게 해설까지 하고 당연히 답까지 맞췄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한 개 더 게 있구나. 자, 빨간색을 꼭 갖고 오세요. 빨간색.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고 답을 했는데
답이 틀린 게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어쩌다가 맞췄는데 내가 난 그 생각으로 맞춘 게 아니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신랄하게 빨간색으로 쫙 꺼주세요. 이거는 꼭 필요한 개념입니다. 꼭 필요한 개념. 네, 그래서 그거를 고까지는 수업 시간에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끝에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은 이제 또 집에 가서 오답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오답 정리는요, 뭐 당장 너무 시간이 많이 들게 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 한번 틀렸네, 한번 더 보고. 근데 이렇게 해주시는 게 이게 나중에 어디에서 엄청난 효력을 발휘냐면 시험 직전. 시험 직전에 한 과목을 한번 쭉 훑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한 과목을 쭉 훑어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본서를 빠르게 훑어보는 방법, 도식화로 한번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틀린 문제만 보는 방법.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직전에 한두 시간 정도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개념 중에 이 오답만 본다라는 것은 엄청난 여러분의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뭐 이렇게 대충 하면은 이런 큰 자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꼭 요 순서대로 제발 개념을 잡아주세요. 예, 그러면은 설명은 다 드렸고 오늘은 당연히 이것도 안 돼 있을 거고 이것도 안 돼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요거까지 수업 시간에 같이 할게요. 예, 그러면은 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예, 보시죠. 그러면은 우선 기본서를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요약으로 볼게요. 저는. 자, 총칙 요약은 전반적인 파트를 전부 다 중요한 파트를 전부 다 쓸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것만 봐도 거의 뭐 80% 정도는 해결이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기본서에 있는 것 중에 심화학습 파트, 심화 파트 이런 거는 제가 수업 때 안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는 출제 빈도가 상당히 적은 파트라서 또 기본 수업 때 그걸 다 해버리면 머리가 아프시니까 안 했다 그랬죠. 근데 가끔 문제에서 그걸 건드리는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 문제, 심화적인 파트의 문제만큼은 잘해주세요. 그리고 이 심화 파트의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뭐 심화 파트 공부 안 한 거를 달달달 외워야지 그런 식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바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면 해결할 수 있을 정도만 개념을 잡아주세요. 예, 그래야지 시간 배분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더 이상 뭐 기본적인 얘기는 이제 끝마치고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참 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한 과목만 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과목을 하시잖아요, 보통.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서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취사 선택을 좀 해주셔야 돼요. 뭐 제 생각에 뭐 오답 정리 같은 거는 뭐 시간이 없으면 표시만 잘해두는 것만 해도 훌륭하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깎아 내리시고 이것도 기본서 이것도 요약으로 그냥 빨리 보시고 왜냐면 풀어서 많이 틀리는 게 좋아요. 오히려 지금은 너 이때 열심히 외우면 뭐예요? 나중에 시험 직전에 다 까먹는데. 예, 그래서 너무 여기에 집중한 나머지 이 가운데 뭐 요거 문제 풀이의 이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오히려 나중에 지금은 시험 볼 때 잘 맞추니까 기분이 좋겠습니다만 나중에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꼭 이거는 절대로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걸 표시해 드리면 문제 풀이 때 이런 과정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하면은 시간도 더 절약돼요, 솔직히. 예, 그래서 요거 그리고 요거하고 요 과정은 생략할 수 있는 파트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 맨 앞에 과정이라든지 뒤에 과정은 정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더 이상 잔소리 안 하고 그럼 총칙 들어갈게요. 자, 총칙을 이제 한번 보시죠. 우선 수입이라는 정의가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뭐 총칙 한번 쭉 보시고 도시가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시겠어요. 우선 보시면 우리나라의 반입, 그래서 수입이라는 정의를 다시 한번 잘 일깨우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약을 개념을 잡아드리면서 뭐 도시가 때 개념을 잡아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개념을 좀 잡아드릴게요. 이런 것이 실제 문제화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뭐 솔직히 문제 풀이 때 개념을 잡아드려도 되는데 그냥 지금 조금 개념을 잡아드리면 여기서는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그리고 외국 물품을 그리고 외국물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하는 것 이렇게 개념을 잡죠. 예, 그래서 요거를 단락단락 끊어서 개념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수입의 대상은 뭐죠? 외국 물품. 그러면은 어디로?
우리나라로 어떻게 반입 또는 사용 소비하는 것, 예, 이런 개념을 끊어서 개념을 잡아줘야죠. 예, 그래서 끊어서 개념을 잡는 이유는 문제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단락으로 끊어서 개념을 잡으시고요. 예, 그리고 뭐 문제풀이 대충 보셔서 뭐 기출문제 대충 보셔도 알겠지만 이런 문제 많이 나왔죠. 다음 중 외국 물품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내국 물품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변형할 수도 있다. 다음 중 수입의 대상이 아닌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외국 물품이 아닌 것은이란 말인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접하고 이렇게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하고 안 접하고 들어가는 거는 시험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해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괄호 속의 내용을 좀 보세요.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입. 자, 이게 어떤 개념인지 다 기본 이론 시간에 배우셨죠? 그래서 보세구역에 도착한다라는 게 아니죠. 보세구역에서 일반 지역으로 나온다라는 개념이죠. 다시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2번 보시면 2번의 가로가 훨씬 더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여러분이 잘 틀리시는 거이기도 하고, 소비 사용은 당연히 모두 포함한다.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사용도 포함합니다. 예, 근데 239조에 해당되는 소비 사용은 제외하죠. 예, 그래서 그럼 239조의 제목은 뭐다?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사용. 예, 요거는 제가 도식화 때 설명드릴게요. 다음 이제 2번 수출 보시면 내공품 외구로 반출하는 거. 예, 그래서 수입의 대칭 구조를 갖고 있다고 개념을 잡으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요. 다음 반송 보시면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품이 수입 통과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그래서 반송의 정의는 솔직히 제가 봐도 좀 이상해요. 예, 근데 뭐 법상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으니까 요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요. 근데 이게 최근 문제에서 뭐 이딴 식으로 한번 나왔죠. 수입 통관을 거치고, 예, 당연히 객관식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10에서 20%는 실수로 틀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 시간을 재고 푸시는 게 그 실수를 많이 줄여주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잘 생각하시고요. 다음 외국품 정의 보시면은 예, 여기서 뭐 일반 정의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쭉쭉 넘어가는데, 여기서 1번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의 것, 이런 개념 다시 한번 잡으시고, 정반대의 내국 물품의 예, 정의도 개념을 같이 잡으셔야죠. 그래서 그럼 뒤에 보지 마시고 내국의 정의를 생각해 보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대칭 구조를 이것도 갖고 있다 그랬었죠.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 도착된 물건인데 외국 물품이 아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 다음에 외국의 선박 등에 의해서 공해에서 채집포획된 수산물로서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의 것. 예, 그래서 이거는 공해라는 개념으로 장난을 좀 많이 치는 경향이 있죠. 예, 공해는 어디까지는 포함한다? 경제 수역은 포함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틀리는 보기로 뭐가 잘 나오죠? 영해가 좀 많이 나오죠. 영해는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고 여기서 이런 거 정리 한번 하셔야죠. 관세법에서 말하는 선박이라는 개념. 예, 이런 개념이 세 가지 개념으로 개념이 잡히죠. 예, 그래서 지금 내외국 물품, 뭐 여기서 요걸 따지면 외국 물품, 뭐 내국 물품에서의 선박, 그리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총칙에서의 선박, 그리고 총칙에서의 외국 물품에서의 선박이란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송 수단 파트에서는 어떤 선박이 있어요? 외국 무역선이라는 선박. 예, 그리고 원산지 파트에서도 뭐가 있다? 선박이란 개념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세 가지 개념의 선박은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총칙에서 외국 물품 할 때 외국의 선박 이런 거는 뭐로 개념을 잡는다? 주체의 개념으로 잡는다 그랬죠. 누가 이 배를 운영하고 있느냐. 예, 그리고 운송수단에서의 외국 무역선은 뭐죠? 이거는 외국으로 뭐예요? 무역을 위해서 운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개념으로 잡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국적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 무역선도 있고 외국 국적의 외국 무역선도 있고. 예, 그래서 그거. 그럼 원산지 개념에서의 선박은 순수하게 국적으로 본다 그랬죠. 예, 그래서 바로 이런 식의 개념이 이게 어렴풋이 아마 개념이 좀 잡히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헷갈리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해 그 개념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은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야, 이거는 뭐예요? 완벽한 법률적 변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수리가 됐다라는 이유로 외국 물품이 돼버리는, 그렇죠? 예, 근데 수출 신고 수리된 물품 이런 식의 개념은 다른 파트에서도 많이 나와요. 어떤 중요한 파트의 어떤 내용으로. 자, 몇 개만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우선 타소장치장, 즉 보세구역 외 장치, 거기 대상 물품에도 뭐가 있다? 수출 신고 수리된 물품이라는 개념이 있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암기식 해볼까요? 수거된 재검사 물품은 우편 물품과 압수 물품이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물건이에요? 보호세구역 외 장치가 가능한 물건들이죠. 예, 다시 한번. 그래서 수는 뭐? 수출 신고 수리된 물품. 거는 크기나 중량의 과다. 그래서 거대라는 개념을 잡죠. 그리고 재는 뭐? 재 기타 부득이한 경우. 검은 검역 물품, 우는 우편 물품, 압은 압수 물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타소 장치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정의하죠. 여기서도 똑같이 어떻게 나온다? 수출 신고 수리된 물품. 예,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런 게 다른 파트에서도 하나의 어떤 파트가 되네.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예, 그리고 또 어디에도 나온다? 여기에도 나오죠. 보세 운송 절차 예외 규정. 원래 보세 운송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출발할 때는 뭘 해야 된다? 보세 운송 신고라는 걸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아무나 신고할 수 없죠. 보세 운송 신고인이라는 사람이 신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담보를 걸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출발했어요.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운송 중에도 지켜야 할 게 있죠. 바로 어떤 길로만 가야 돼요. 예, 그리고 기간 안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도착했어요. 도착하면은 또 해야 될 일이 있죠. 도착지 세관장에게 도착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보세 운송 절차예요. 근데 보세 운송 절차 제외 물품으로 뭐가 나온다? 수출 신고 수리된 물품은 이런 절차 안 지켜도 됩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의외로 수출 신고 수리된 물품이라는 게 여기저기 나오네. 뭐 이런 거를 잠깐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셨고요. 그다음에 의제 대상 물품, 그래서 보수 작업 결과 외공 폐부가 된 내공 물품이란 게 있고, 보세 공장에서 내외공 물품을 혼용해서 제조한 제품이 있죠. 예, 그래서 우선 1번은 보수 작업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요 자체를 이해하셨다면 보수 작업이 뭐였지? 뭐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기억이 나셔야 돼요? 이게 혼용 승인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런 개념. 그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 경우는 혼용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죠. 혼용 승인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제품 중에 내외공 물품이 구분되는 거죠. 혼용 승인을 안 받았으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내공 물품은 그러니까 뭐예요? 내공 물품 뭐로 취급해 버릴 수밖에 없다. 외공 물품으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건 혼용 승인을 안 받은 걸 말하는 거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내공품입니다. 뭐 지금 내공품 정의는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우선 1번, 2번, 3번까지는 좀 전에 공부하셨던 외공 물품의 정의에 대칭 구조로 되어 있더라. 이거 다시 한번. 다음 4번하고 5번은 뭐예요? 이거는 예외 개념이다. 근데 실제 법에서는 내공 물품이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반출 승인을 받아, 이런 게 표현을 정확히 보셔야 되고, 5번은 반출 신고를 하고, 그래서 4번하고 5번 중에 어떤 게 더 먼저 물건을 빼는 거죠? 5번이 먼저 빼는 겁니다. 훨씬 더 먼저 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착각하시면 안 되죠. 훨씬 더 먼저 빼는 거는 신고만 하네. 그리고 튀어나가네. 근데 그거보다 늦게 빼는 거는 승인을 받아야 되네. 이런 착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게 맞죠. 그래서 더 늦게 빠지는 거는 승인 대상이고, 더 빨리 빠지는 거는 신고만 하면 돼요. 왜 그렇죠? 승인을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규정은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즉시 반출 규정은 엄격하게 통제된 업체 물건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걸러놨으니까 5번은 신고만 하면 되는 거고, 아까 5번은 4번은 배별적으로 따로따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4번, 5번도 이렇게 장난 많이 치죠. 즉시 반출 승인을 받고 반출한 물품. 아니죠.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다음은 6번 예, 관세포사 기타 내공품 그래서 1번, 2번, 3번 뭐 이런 건 좀 깊어서 예, 도식화하면서 개념 잡아드릴게요. 다음 기타 용어의 정리 뭐 이런 건 이제 한 개씩 좀 사용해 보시죠. 우선 성경품, 차량용품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우선 성경품, 차량용품은 총칙 규정에서 나오는데 어디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죠? 이런 내용들이 예, 운송수단에서 등장을 하죠. 예, 그래서 운송수단에서는 성경품이 어떤 식으로 나온다? 성경품을 하역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잡히죠. 예, 그래서 그럼 성경품의 하역은 허가사항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물품의 하역은 무슨 사항이죠? 신고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물건의 종류마다 하역의 행정 행위가 다르구나. 일반 하역은 신고만 하면 되고 성경품의 하역은 예,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자꾸만 개념 잡으시고요. 1번 보시면 1번 이런 거는 성경품이 뭐다 이런 거는 암기식 좀 개념을 좀 잡으시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암기식 기억나시나요? 혹시 제 수업을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스스로 암기식이 있다 그럼 그거 그냥 사용하세요. 괜히 제 걸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암기식 뭐죠? 집수리에는 소음과 연기가 줄이는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자꾸만 대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 보기 직전까지는 노래를 이렇게 중얼거리지 마세요. 그냥 암기식을 노래라라고 생각하고 랩하듯이 계속 이렇게 중얼거리시는 게 좋습니다. 집수리에는 뭐 소음과 연기가 줄이는다. 그래서 집기 수리용 부품, 소모품, 음식료, 연료, 밧줄 이렇게 끝내시라 그랬죠. 그래서 보셨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수리용 부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리용 부품은 성경품에만 언급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디서도 언급된다? 간이세율에서도 언급됩니다. 간이세율 대상물품 여우 외탁. 여기서 외가 뭐예요? 외국에서 교체를 위해서 하는 수리용 부품. 근데 뭐가 다르다? 이 수리용 부품은 항해 중에 고칠 수 있는 간단한 부품. 간이세율에 있는 부품은 항해 중엔 고칠 수 없는 조금 더 큰 부품. 이런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미리 체크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외국무역성기 보시죠. 외국무역성기 예 아까 체크하셨죠. 이거는 국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랬죠. 무역을 위해서 우리나라하고 외국을 운항하면 국적하고 상관없이 외국무역성기가 되는 거고 그거의 반대말은 내항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항공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그러면은 여기서도 미리 공부하신 거 이 두 가지를 바꾸려면 세관장에 뭐가 필요하죠? 세관장의 승인사항 어디 나오는 거예요? 운송수단 파트에서 자격 변경이란 파트. 그래서 운송수단에는 신고사항도 있고 승인사항도 있고 허가사항도 있어요. 근데 유일한 승인사항이 자격 변경이죠. 그래서 이런 거 자꾸만 머리 아프시더라도 자꾸만 끄집어내야 돼요. 다음 4번 보면 환적입니다. 자, 환적 보시면은 환적은 복합환적하고 비교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환적과 복합환적은 통관이다, 통관이 아니다? 통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통관이 아니라서 관세사가 솔직히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선사나 포딩이 그냥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근데 비교해 두셔야죠. 환적은 뭐 동일한 세관, 복합환적은 다른 세관 관할고요. 그렇죠? 그래서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체크를 해 두시고요. 이런 거 뭐 문제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만 환적과 복합환적도 총칙에서 용어의 정리로 나옵니다만 용어의 정리로 나옵니다만 다른 파트에서도 나와요. 자, 그러면은 기억나시는 거 한번 해볼까요? 환적 등. 근데 이거는 명심하세요. 이렇게 제가 한 가지 주제를 갖고 다른 파트를 넘나드는 건요. 솔직히 머리가 되게 아파요. 처음에는. 근데 당연히 도움이 되는가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은 건 안 해요, 전. 왜냐하면 시험 문제 안 나온 것까지 해버리면 더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필요 없게 머리가 아프게 하는 걸 저 원치 않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짓을 하면은 예전에 아주 몇십 년 전인가, 몇십 년은 아니고 한 10년 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저거 뭐하러 하지? 그때는 시험 수준이 좀 낮았어요. 근데 제가 그 짓을 10년 전에는 언제 했냐면 2차에서만 했어요. 제가 옛날에는 2차도 다 강의했었거든요. 근데 2차는 그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고 전 봤어요. 왜냐하면 관세법 전체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어야지 쓸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2차도 그런 수준이 되지 않아서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도 그 지식 자랑하나? 뭐 이런 거.
근데 어느덧 그게 제 지식 자랑이 아니고 실제 필요한 일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애석한 일인데 여러분들에겐.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개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런 위험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뭐만 한다? 기출만 해요, 저는. 자, 그럼 다시 한번. 환적은 어디에서? 총칙에서 나왔습니다. 총칙에서 총칙적 관점으로 보는 환적은 좀 전에 말씀드린 뭐만 구분하면 된다? 동일한 세간, 다른 세간. 이거만 구분하면 돼요. 자, 그럼 다른 파트에서는 어디에 환적이 나올까요? 바로 운송수단에서 나옵니다. 운송수단 파트를 가보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개념 잡아드린 게 있어요. 부두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운송수단은 절차죠. 입항 시에는 입항복을 해야 되고, 하역하면은 하선 신고를 해야 되고. 하지만 부두에서 하선만 하는 건 아니에요. 부두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뭐 항해 하역이 일어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 중에서도 자, 이런 게 기억에 나면 딱 좋은데, 이 말만 듣고만 기억하면 돼요. 외국 물품의 일시 양육 등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부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파트가 외국 물품의 일시 양육이라는 내용도 있고요. 어떤 선박 여객선에 승무원 이외자가 승선하려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이 환적, 복합 환적하려고 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파트입니다. 근데 요거는 무슨 사항이다? 세관장 신고 사항이다 라고 나와요. 예, 그래서 요거 엄청난 기출이죠. 예, 그래서 환적이 여기서도 한번 언급되네, 뭐 이런 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환적 어디에서도 또 나오냐면요, 이것도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죠. 이거는 통관 파트입니다. 예, 통관 파트 가보시면은 환적 물품에서 어떤 물건을 발견되면은 유치를 해버리는 어떤 파트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바로 뭐 우리나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을 때, 예, 바로 그때가 바로 뭐다? 환적시예요. 환적시. 환적시에 이런 짓을 하면은, 예, 근데 이게 원산지라는 게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것만 잘못이 아니고 원산지 표시를 안 하는 것도 원래는 잘못이잖아요. 근데 왜 이거는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하는 것만 대상이 되냐? 이거는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건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것만 개념을 잡죠. 그래서 이때도 환적이구나. 요 세 개는요, 기출 거의 한 10년간으로 따지면 한 4-5번씩 나왔던 파트입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지금 제가 항상 기출 얘기를 할 때는 관세사 시험만 말하지 않아요. 전 관세직 7급, 9급을 다 말합니다. 왜? 그게 다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관세직 그것까지 다 합하면은 10년간 한 4-5번씩 나왔던 파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환적, 복합 환적 다 끝났죠? 그래서 보셨고, 다음에 운영인입니다. 자, 운영인 다음과 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당연히 사인들이 운영하는 곳에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이런 걸 운영인이라 한다 그랬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종합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특허를 받은 자. 예, 근데 이거를 읽다 보니까 어떻게 뒤에 거를 착각하신다? 종합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신고를 한 자.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네, 종합보세구역이 아닙니다. 종합보세구역은 누가 정하는 거죠? 관세청장이 하는 거죠. 그거는 큰 바운더리는 관세청장이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실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다? 종합보세 사업장인 거예요. 예, 그래서 종합보세 구역의 설치 운영에 신고를 한 자가 아니고 종합보세 사업장의 설치 운영 신고를 한 자죠. 이런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7번 통관 보시면은 통관은 뭐 수입, 수출, 반송하는 거 딱 요 세 가지만 통관이라고 하죠. 환적 이런 건 통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셨고요. 다음 7번 관세징수의 우선이 많이 아시는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뭐와 뭐로 나누어지죠? 수입 물품과 일반 물품으로 나누어지죠. 근데 수입 물품을 뭐라고 표현한다?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건. 예, 그리고 일반 물품을 뭐라고 표현한다?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이 아닌 재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당연히 수입 물품은 최우선. 예, 그리고 그게 아닌 일반 물품도 동순위까지는 간다. 예, 그거 잘 체크를 하시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공부를 좀 하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자, 이거를 조금 발전시켜 볼까요? 솔직히 여러분이 11월 달이라서 이런 심화적인 개념도 좀 해드리는 거예요. 1월 달 문제풀이는 이런 심화적인 개념까지 못해요, 솔직히. 근데 이 심화적인 개념은
관세법의 깊은 이해가 객관식 문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직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저런 것까지 왜 하지 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거는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강제징수라는 개념하고 좀 연결이 돼요. 자, 강제징수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매각대금으로 인한 충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보물로 인한 충당. 그리고 세 번째는 체납처분금으로 인한 충당. 예, 이게 담보물의 세 가지 종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매각대금으로 인한 충당은 관세징수 우선주의 중에서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자, 간단히 말하면 매각대금으로의 충당은 뭘 판 거예요? 뭘 판 대금인 거예요? 수입 물건을 판 거잖아요. 그럼 이걸로 채권 처리, 채권 충당을 할 때 뭐부터 충당이 우선이냐고요? 무조건 관세인 거죠. 무조건.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바로 어디에 해당된다? 관세징수선의 첫 번째 조항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를 판 돈은 나머지 이 수입 물품에 관세 체납만 있지 않고 국세, 다른 국세, 뭐 부가세 체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무시, 관세부터 채운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요거 체납처분금의 충당. 이건 무슨 재산으로 한 거예요? 무슨 대상으로 이 금액을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의 일반 재산으로 만든 거예요. 일반 재산. 그래서 일반 재산이 뭐예요? 그 사람의 집, 땅, 뭐 이렇게 또는 뭐 자동차 이런 걸로 압류 걸어 갖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뭐에 해당된다? 2번에 해당되는 거죠. 이걸 팔아서는 당연히 관세부터 할 수는 없어요. 국세와 동순위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담보물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담보물은 그러니까 한쪽 편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갑니다. 왜? 이거는 뭐에 대한 담보물이었죠? 수입 물품의 담보물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담보물로 처리를 한 그 돈은 뭐부터 충당한다? 관세부터 충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법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게 연결고리가 다 잡혀갖고 이렇게 많은 관세법이 솔직히 한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 내용이고 이게 그냥 여기저기에서 그냥 나열만 했을 뿐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준에 언제 오시냐면 보통은 2차 시험 직전에 이 수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관세법이 이렇게 훤히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막 머릿속에 법조항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1조부터 330조가 막 이렇게 보여요. 예, 그때가 이제 이 경지에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이게 이렇게 연결되네? 이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그런 거 경지 중에서 도움될 만한 것만 제가 개념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뭐를 안 까먹는다? 이거하고 지금 관세징순의 우선이 보다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어떤 암기적인 개념이.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죠. 자, 그럼 8번 들어갑니다.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죠. 자,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주 내용은 뭐다? 수입품에는 관세만 부과되는 게 아니고 내국세도 부과되는데 두 개는 둘 다 세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동일 물품에 대해서 세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세법의 구조가 비슷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질서를 잡아주기 위한 법규인 거죠. 그럴 때 뭘 적용한다? 관세법. 여기서 이 법이란 건 관세법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건데 이거를 이제 객관식적으로 분석하셔야 돼요. 자, 객관식적으로는 어떻게 분석하시는 거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면은 분석이 되죠. 우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일까? 예, 이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수입물품에는 오로지 뭐만 부과될 수 있다? 관세 플러스 내국세 9가지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국세 9가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대충 알면 안 되고, 그래서 다음 중 수입품에 부과되지 않는 내국세는 뭐 또는 세금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많아서 항상 숫자 종류가 많으면 제가 뭐라 그랬죠? 숫자를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내국세 9개 이렇게 암기를 해 놓으시는 게 좋죠. 예, 그래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예, 정확히 9가지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예, 근데 뭐 요런 거 개별 소비세는 옛날엔 특별 소비세가 바뀌어진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옛날 얼마 전에 그꽤 된 시험 중에 옛날 그 세의 표기를 쓴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개별 소비세인데 이걸 특별 소비세라고 문제에 넣어가지고 그건 틀린 보기가 되는 이런 개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세금의 표현 방법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통 에너지 환경세도요. 예전에는 교통세였어요. 근데 그 교통세 속에 이런 것도 이제 확대해서 걷겠다. 뭐 이런 것도 포함된다. 이런 개념에서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렇게 명칭이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알고 계시고요. 예, 물론 보셨고. 근데 두 번째, 이건 아직까지 문제로 한 개도 안 나왔는데요. 이 9가지의 그 내국세의 부가징수 환급에 대해서는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상충한다? 당연히 요거를 관할하는 법과 관세법이 상충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세만 보시면은 거의 다 세에다가 법만 붙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갖고 그냥 9가지 세만 암기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잘 따져보면요. 이게 딱딱딱 안 맞아 떨어져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셔야죠. 이게 대충 보면 다 맞아 딱딱딱 떨어지는 것 같죠. 법만 붙이면 될 것 같죠. 근데 잘 보세요. 담배 소비세 법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지방교육세 법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그럼 지방교육세 이거는 무슨 법에 의해서 관할되느냐? 지방세법에 의해서 관할됩니다.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세는 지방세법 하나로 묶여지는구나. 근데 이 법도 숫자를 살려보면 9개거든요. 그러면은 세 가지가 한 가지로 줄어들었으면은 두 가지가 뭐겠지? 예, 그럼 잘 보시면은 국세기본법과 징수법이 추가돼요. 예, 그래서 결국은 세도 9개, 그걸 관장하는 법도 9개지만 내용은 달라진다. 이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시험 문제가 뭐뭐뭐 세로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조금만 발전하면 뭐로 나올 수 있다? 이거를 관장하는 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예상하셔야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관세법 문제를 옛날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책으로만 공부하시는 분들. 솔직히 뭐 강의를 뭐 무조건 들어라 이 말은 아닌데 수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잘 일일이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8번 보셨고요. 다음 9번입니다. 내국세 진압 시 세무서장의 징수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뭐 주 내용은 뭐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수임품의 내국세는 세관이 걷어야 되는데 당연히 세관이 잘 못하니까 누구로 넘긴다? 세무서로 넘긴다라는 거죠. 기본 구조는 잡았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로 나올까? 이걸 잡으셔야죠. 그러면은 도대체 어느 세무서장? 이게 바로 주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어느 세무서장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의 초점은 뭘까요? 납세 의무자와 법인인데요. 그거는 실제로는 뭐와 뭐로 나눈 걸까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눈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아주 편하죠. 그럼 개인 사업자는 오로지 개인이 중요하죠. 회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의 주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가 되는 거고요. 법인은 개인이 중요하지 않죠. 법인이라는 회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법인의 본점의 소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개념을 잡고 계셔야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누고 있구나. 그래서 개인은 개인이 중요하고 법인은 회사가 중요하고 그런 거를 정확하게 개념 잡으시고요. 다음 두 번째, 무조건 세관장이 무조건 막 넘기는 거 아니죠. 세무서에. 당연히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 조건이 뭐다? 1번과 2번 조건입니다. 그래서 또 조심하실 거 1번, 2번 조건은 둘 다 성취해야만 합니다. 하나만 성취했다고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조건이 성취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만 둘 다 성취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그럼 여기서 어느 거 정도는 기억이 좀 나시면 좋냐면 관세법에 이런 요건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어떤 요건은 모두 다 성취했을 때만 그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게 어디 있었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놓으시면 좋죠. 안 헷갈리죠. 자, 제목만 적어 드릴게요. 세부 내용 문제 풀 때 하고. 우선 첫 번째는 내국세 체납시 누가징수 세무서장 징수의 요건. 징수의 요건이 모두 충족이다. 근데 요거는 요건이 두 개죠. 예. 근데 뭐 요까지는 하지 말자. 너무 어렵게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세 조사 대상자 제외 규정입니다. 자, 요거는 어디 파트에 나오냐면 납세자 권리 파트에 나와요. 납세자 권리 파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온다. 어떤 경우에는 정기 조사 대상자가 된다. 그래서 뭐 4년 동안 무슨 뭐 조사를 받지 아니한 자, 뭐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한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기 조사 대상자를 정하는데 D편에 가 보시면 어떤 조건에도 해당이 되면은 그 정기조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죠. 뭐 2년간 30억 이하, 4년간 뭐예요? 무슨 통고 처분도 안 받아야 되고 경정도 안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예, 그것도 전부 다 뭐다? 필요 충분 전부 다 요건을 갖춰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아직 제가 이제 말씀드린 세부적인 내용까지 몰라도 이것도 전부 모두 충족이구나. 요거까지만 개념을 잡으세요. 그리고 한 개 더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보세 판매장에 나옵니다. 자, 보세 판매장이 뭘까요? 중견기업의 요건입니다. 예, 중견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5천억 원 이하, 그다음에 자산이 1조 미만, 막 이런 거 개념 역시도 전부 다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것도 개념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나중에 보세요. 직접 운송의 원칙, 예, 이것도 모두 충족입니다. 자, 직접 운송칙은 뭐죠? 원통관 파트에 나오는 개념으로 이쪽 나라에서 이쪽 나라로 물건이 바로 가줘야지 이 물건을 그 나라의 원산지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제3국을 거친다면 원칙적으로는 뭐죠? 그 나라 이걸 원산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제3국을 거칠 때 어떤 경우라면 그때는 직접 운송한 걸로 쳐주겠다 이런 개념인데 거기에도 요건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도 전부 충족했을 때만 개념을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 그 세부 내용까지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 예, 그냥 이런 것들이 모두 충족이구나까지만 개념을 잡고 넘어가세요. 예, 그래서 9번하고 똑같은 게 이렇게 두세 가지가 더 있네. 이런 것까지만 잡으시고요. 제가 실토할게요. 솔직히 조금 첫 시간에 제가 빡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만심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파트만 공부해놓고 나 좀 괜찮아 잘 맞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만심을 좀 없애야지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초반에 좀 무너뜨려 드려요. 그래서 막 하고 넘나들면서 일부러 그래서 좀 무너졌죠?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강도를 근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강도를 조정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표정이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다음 10번 보시면은 법 적용의 원칙입니다. 예, 법 적용의 원칙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 법의 해석 적용에 대해서는 과세형 평가 조항의 한목적성에 비추어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그래서 요게 두 가지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랬죠. 앞으로도 뒤로도. 앞으로는 뭐예요? 이 법의 해석 적용의 원칙. 뒤로는 어떻게?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의 원칙. 예, 이렇게 앞으로도 표현하고 뒤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뭐를 기준으로 그거를 한다? 과세형 평가 조항의 한목적성. 이거는 최근에 관세직에서 이미 나왔었죠.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다음 11번 소과세 금지의 원칙. 예, 그래서 관행 일반적으로 받아준 후에는 그 해석 관행에 대한 행위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관행에 대해서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정확히 내용은 인지하셔야 돼요. 이것도 요즘 자주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근데 이게 관세법의 어느 파트 가보시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명확히 증명하는 파트가 나와요. 그 파트는 어디? 우선 그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저거만 놓으세요. 품목분류 파트입니다. 예, 품목분류 파트를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품목분류 파트 보면 이런 내용 있죠. 말 그대로 그 변경일로부터 30일 안에 선적되기 전이라면 예, 바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직까지 기억 못 하시면 그냥 저거만 놓으시고요. 예, 그런 게 이거를 증명하게 보여주는 파트구나.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신의성실. 예, 신의성실은 예, 기억나세요? 뭐 체크하시라 그랬죠? 상호주의입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파트 10번부터 13번은 전부 다 뭐 그런 내용이죠. 뭐 국세 기본 원칙, 세법 적용 원칙들인데 나머지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개념인데 신의성실만큼은 서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건 안 할게요. 예, 원래 상호주의가 관세법 전체적으로 볼 때 또 어디 쫙 또 떠요. 예, 근데 그것까지 안 하고요. 그다음 13번 보시면은 재량의 한계 원칙. 예, 그래서 재량의 한계 원칙은 재량에 대해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형평가 입법의 목적. 그래서 당연히 그 재량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관세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근데 뭐에 비추어 과세형평가 관세법의 목적, 예,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 예,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예, 이런 거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14 관세 납부 기한 뭐 이런 건 안 할게요. 여러분 다 잘 하시니까. 예, 다만 이런 거 관세 납부 기한은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만 어디에서 응용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어딜까요?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 뒤에 무슨 말 한마디만 더 붙여진다? 다음 날. 자, 이제는 아셔야죠. 바로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이죠.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이란 건 뭐예요? 돈을 빼앗을 수 있는 힘도 무조건 영속적으로 영원하진 않다. 그래서 언제까지만 그 힘이 존재하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5년이고 10년이냐라는 개념이죠. 그게 기산일이죠. 그럼 당연히 언제부터겠어요? 납부기한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납부기한까지는 당연히 지휘들이 정해준 거잖아요. 그럼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는 예 바로 그 힘이 시작되는 거죠. 빼앗을 수 있는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예 근데 그것도 계속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그 힘도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납세 의무는 소멸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어디에서 나온다?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에서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뭐로? 다음 날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응용되는구나. 이런 거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기간 및 기한의 계산입니다. 여기서 1번부터 5번은 총칙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완벽하게 개념을 잡아주셔야겠죠. 뭐 1번 다 아시다시피 수입신고 소리전 반출 그거 하는 거고 승인일을 뭐로 본다? 소리일로 본다. 뭐 이런 거. 예, 다음에 2번 이 기간의 계산 이법에 특별한 규정인 걸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그래서 관세법에서 이렇게 민법을 준용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좀 시간 관계상 저 문제 때 할게요. 이거는. 그다음에 3번 보시면은 예, 이거는 뭐 노는 날은 뭘 못 받는 안 받는다? 관세 안 받는다. 근데 그거는 안 받고 싶어서 안 받는 게 아니죠. 이거는 뭐하고 연결돼요? 바로 수납기간과 징수기간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관세법에서 모든 뭐 국가회계법에서 뭐를 만들어놨다? 수납기간과 징수기간은 겸직을 금하게 원칙적으로 잡아놨다 그랬죠. 그래서 징수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죠? 고지서를 발행하는 기간. 그래서 주로 행정기관이 되는 거죠. 예, 관세 쪽에선 세관이 되는 거고 수납기관은 뭐 실제 돈 받는 곳. 예, 그래서 지금은 뭐로 잡혀 있다? 일반 은행 최신관서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그럼 돈은 누가 받는다? 은행이 받다 보니까 은행이 노는 날은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개념인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이것도 실무적으로는 되게 웃긴 게 솔직히 세금을 은행에 갖다 내는 관세라는 세금을 은행에 갖다 내는 업체나 관세사는 아무도 없어요. 다 어떻게 할까요? 하루에도 오늘 하루에도 세금 60건 냈어요. 은행 저 사무실에서 한 차 타고 20분 가야 되거든요. 60번을 왔다 갔다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제 세금이 아니고 화주의 세금을 대신 낸 거지만 당연히 뭐로 냈겠을까요? 인터넷 베킹이 있잖아요. 인터넷 베킹이. 그러니까 인터넷 베킹이 있으니까 당연히 평일에도 막 주말에도 막 내는 거죠. 예, 근데 당연히 법은 뭐를 만들어놨다?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직접 모에서 은행 가서 내는 거 그거를 개념을 잡아놓은 거죠. 예, 그래서 그것까지 개념을 잡아놨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죠? 은행이 노는 날은 당연히 그 기한을 다음 날로 미룬다 이렇게 개념이 잡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4번 보시면은 자 이거는 뭐하고 같이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관세법의 신속 통관하고 같이 생각하시라 그랬죠.
우리나라가 신속통관 전 세계 1위인 이유는 모든 통관 시스템이 전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4번과 같은 법조항을 만들어내야 된다. 왜? 모든 통관이 전산 시스템이니까 전산이 멈추면 통관도 멈추니까. 예, 그래서 어떤 법을 마련해놨다.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 모든 거를 그렇게 미룰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연결시켜서 개념을 잡으시고요. 예, 그러면은 다음에 5번. 자, 5번은 뭐? 예, 천재지변 이런 게 있으면 예, 말 그대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천재지변 이럴 때 최대 얼마까지? 1년까지. 근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모두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 분납 규정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납 규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1년이에요. 그래서 분할 납부가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냥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납이 있고 그 다음에 원칙적인 5년간의 분납이 있고, 예, 그래서 5년간의 분납은 용도별, 주체별로 되는 거고, 예, 말 그대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납은 그냥 5번과 같은 똑같은 사유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하는 거죠. 분납으로 낼래, 나중에 낼래. 이런. 다만 둘 다 기간은 몇 년? 1년 안에 이런 개념인 거죠. 예, 그래서 자 5번 그런 거 하고 같이 생각하시고요. 다음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법. 그래서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편, 우편, 전자송달.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셔야죠. 그래서 사람이 존재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가지 방법. 직접 발급, 인편, 우편, 전자송달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사람의 주소고서가 없으면 공시송달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도 원래는 뒤에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연결시키셔야 돼요. 이 5가지의 송달 방법 중에서 뒷파트에도 또 쓰는 게 있어요. 뒷파트에서는 주로 어떤 거? 뭐 통고 처분의 송달 방법이라든지 심사 심판 규정에서의 통고서의 그 어떤 결과서 예 그거의 송달 방법이라든지 예 그런 건 어떻게 한다? 확실히 전달되는 방법으로 한다. 예 그러면 이것 중에 확실히 전달되는 거는 뭐? 인편과 우편. 근데 우편 중에서도 어떤 우편? 등기 우편.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의 우편은 등기 우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일반 우편을 포함하는 우편입니다. 근데 저쪽 다른 파트에서의 그 우편은 등기 우편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예전에 그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아주 오래전에 등기 우편이냐 그냥 우편이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를 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공시송달인데 공시송달은 14일입니다. 그렇죠? 자, 14일 이런 게 어디인가도 나와요. 자, 요거 하나만 개념 잡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어디에도 나온다? 리콜 제도에도 나옵니다. 자, 리콜 제도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예, 바로 보세구역 통치규 도세구역이 아니죠. 통관 통치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리콜 제도는 반입 명령서라는 거를 송달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여기 있는 백화점에 있는 물건 이 지정부 세고를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요거 또 뭐 전달할 사람이 있어요. 전달하죠. 그럼 전달 못할 때는 어떻게 한다? 말 그대로 똑같은 이런 방법을 쓰는데 거기에서는 14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2주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게 재작년 관세사 시험 문제였죠. 예, 그래서 기억하세요. 똑같은 시스템은 똑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표현한다?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죠?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똑같아요. 예, 하지만 여기선 14일, 리콜 제도에선 2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17번 마지막이에요. 신고서류의 보관 기간. 그래서 자, 요거는 뭐만 표현한 거예요, 제가? 법 표현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법으로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왜냐하면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하지만 시행령상으로는 어떻게 된다? 수입 관련 서류는 5년. 예, 그리고 수출 반송 관련 서류는 3년. 예, 그리고 기타 서류는 2년. 이렇게 구분하셔야죠. 예,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법 표현을 잘 까먹어서 오히려 이렇게 법 표현만 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잘 보셨고요. 자, 이제 아시겠죠? 제가 왜 이 짓을 수업 시간에 못 하는지. 이거 했다가는 이거 책을 못 끝내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비교까지 해줄 수는 없지만 이 요약을 꼭 먼저 보고 시험까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시면은 근데 제가 그럼 이런 짓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도시카 때 할 거예요. 그리고 언제 하냐? 문제 풀이 때 할 거예요. 언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꼭 지켜주시고요. 예,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갈게요.